리오프닝 관련해서 데이터 하나 이제 보여드리면, 대차 잔고 있잖아요. 대차 잔고. 대차 잔고가 시가총액에서 얼마나 차지하는지를 보면 이제 대차 잔고 비중을 이제 뽑아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리오프닝 관련해서 주요 종목들에 대해서 대차 잔고 비중이 큰 종목들 순서대로 제가 한번 나열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어제도 시장이 조금 재미없을 때 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그래도 조금 움직이는 테마였죠. 그래서 사실 대차 잔고가 많은 비중인 종목들이 그래도 이제 그 부분들을 약간 쇼크보 되감을 때 좀 공매도 수급적으로 네, 좋아질 수 있는, 조금 더 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숫자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호텔신라가 전체 시가총액 대비해서 대차 거래 잔고 금액이 가장 많은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롯데관광개발, 그다음에 파라다이스, GKL, 그러니까 이게 카지노 관련된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대차 잔고 비중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화장품 관련된 OEM 관련된 ODM 쪽 하는 기업들도 있고, 호텔신라가 제일 높은데,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요, 요게 한 달 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한 달 전, 한 달 전이고 여기는 뭐 어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 전 대비해서 대차 잔고가 감소를 했는지 아니면 증가를 했는지 데이터를 오른쪽에 제가 표시를 해 놓은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조금 바닥에서 많이 올라온 종목들은 역시나 대차 잔고가 한 달 전 대비해서 줄어들었더라고요. 그죠? 호텔신라가 가장 많이 줄었죠. 거의 한 4% 가깝게 줄었고, 그 다음에 아모레지 최근에 이제 바닥에서 조금 올라오고 있는 아모레지도 한 3% 줄었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마이너스로 좀 줄었다라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 뭐 아모레 퍼시픽, 그 다음에 모두 투어 정도만 뭐 대차 잔고가 한 달 전 대비해서 거의 변화가 없는 거고, 나머지들은 많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수급적으로 그래도 긍정적인 역할을. 불안한 거지. 예. 그쵸. 공매도 세력들이. 이거 리오프닝 설마 했는데 막 이렇게 기대감이 커지면서 올라오니까 기존에 있는 것들을 이제 포지션을 청산을 하려고 하는 욕구들이 생기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혹시라도 이 흐름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커질 수 있으니까 한번 잘 볼 필요가 있다. 근데 오늘 새벽에 이제 바바라든지 이런 중국의 ADR이 하락한 것처럼 우리도 사실은 어제 중국이 그 3시에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더 강하진 않았거든요. 3시에 발표했을 때 사실은 야 진짜 발표하네 해서 더 강하게 땡겼으면 뭐 기대감이 더 커질 수 있는데, 워낙 또 이거 선반영 미리 해가지고. 좀 선반영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제 그 발표 있었 후에 뭐 더 강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꽤 단기적으로는 좀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규로 들어가실 분들은 요 대차 잔고 비중 순으로 참고를 일단 하시고, 조정 좀 받으면 그때 한번 요 데이터를 가지고 참고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 부분 한번 보시고, 여전히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들은 지금 매도로 계속해서 이렇게 꺾이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꺾이면서 코스피도 같이 꺾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안정을 찾아야 된다. 기관도 마찬가지고요. 그 부분을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 부분, 코스닥도 마찬가지. 이렇게까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도 외국인들이 어제 또 LG 에너지 솔루션과 STI는 계속 샀습니다. 그죠? 매수를 계속 했다라는 것을 주목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을 금액 기준으로 아모레 퍼시픽, 호텔신라, 그 다음에 또 뭐죠? 요거 대한항공, 신세계, 롯데쇼핑, 이런 종목들이 다 GKL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눈에 띄는 게 포스코 홀딩스, 롯데케미칼, 이런 것들이 좀 눈에 띄는 모습입니다. 저는 이미 이제 저렇게 좀 다들 잘 관심이 있는 중국 소비주들도 좋지만, 조금 남들이 안 가는 길, 물론 남들이 안 가는 길이라서 좀 외롭고 좀 험난할 수는 있어요, 사실은. 그래도 근데 이미 이제 저런 부분들을 좀 아는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가 뭐죠? 우리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이야기가 항상 나올 때 부각이 되는 게 뭐죠? 결국에는 좀 재건을 하려면 땅을 파야 되니까 굴삭기. 그래서 굴삭기 이미 좀 많이 올랐고, 최근에 우크라이나 관련된 기사들을 업데이트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전력 시설들이 많이 파괴가 되어서 어두운 상황에서 전기 없이 지금 지내야 되는 도시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재건이 될 때 우리나라의 뭐 변압기라든지 변전소 같은 이러한 발전소, 전력 시설들을 다시 확충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빨리 거주 시설을 만들려면 뭐 기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모듈러 주택가처럼 빨리 이제 지을 수 있는 그런 것들, 이런 부분들은, 그 다음에 뭐 수도관 같은 것들도 되겠죠. 기초 인프라 같은 이런 부분들은 시장에서 직관적으로 누가 봤을 때도 다들 그래 그거 되면 그쪽부터 돼야 되겠지 해서 이미 주가가 어느 정도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도 분명히 이제 철강이라든지 화학에 대한 수요도 뒤따라서 분명히 생길 거고 중국의 제로 코로나 완화와 함께 방역이 완화되면서 리오프닝이 되면 제가 봤을 때는 화학과 철강 쪽도 분명히 수요가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에 이런 쪽도 우리가 지금은 어두운 터널에서 계속 이제 좀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좀 긴 관점으로 봤을 때는 좀 바닥을 통과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최근에 운임지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컨테이너 운임지수는 고개를 숙이면서 계속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근데 HMM이 워낙 많이 빠졌다가 바닥에서 지금 조금 회복을 하긴 했죠. 기술적 반등이 나왔죠. 근데 그 철강석이라든지 석탄 같은 이런 부분들을 실어 나르는 벌크선 운임지수인 BDI는 그래도 바닥에서 조금 멈추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 석탄 가격들 같은 것들을 보시면 석탄 가격들을 보시면 바닥에서 350달러 밑에서 400달러까지 이렇게 회복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석탄, 철광석 뭐 이런 전반적인 수요가 살아나면 뭐 철강 화학 쪽 분위기도 좋아질 거고 당연히 그것들을 실어 나르는 이제 벌크선 운임도 좀 올라오면 뭐 해운 운임 쪽에 페노션까지도 같이 좋아지는 그런 그림까지도 한번 그려보시는 것도 저는 뭐 나쁘지 않겠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자 어제도 반도체 쪽에서는 1,500억 이상의 매도가 나왔습니다.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여러 가지 반도체 쪽으로는 여전히 조금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고 크래프톤이 최근에 게임주 중에서 신작 발표하고 안 좋다라고 어제 우리 이야기 나눴는데 어제도 외국인들이 100억 정도 매도를 하는 모습인데 크래프톤 먼저 한번 이야기를 간단하게 한번 드려보면 이게 이제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게임 이제 순위 결과를 보여주는 이제 그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1위에서 10위까지 칼리스토 프로토콜이 보이지 않고요. 저기 뒤에 보니까 36위에 여기 진입을 해 있네요. 칼리스토 프로토콜이. 이게 이제 이번에 크래프톤이 만들어낸 신작이죠. 12월 2일 날 출시한. 근데 오른쪽에 좀 재미있는 코멘트들이 달려 있더라고요. 순위 기상도라고 돼 있고 이렇게 쭉 하나씩 달려 있는데 뭐 던전 앤 파인터라고 요거 최근에 이제 그 경영진이 교체되면서 다시 요게 순위가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는 꽤 재밌답니다. 뭐 이런 거 돼 있는데 용조련술이 그 다음에 칼리스토 프로토콜은 뭐가 코멘트가 한 줄 코멘트가 달려 있나면 한번 보시죠. 조금 더 만들고 낼 걸 그랬나? 조금 뭔가 아쉬움이 있네. 그러니까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다듬어서 그죠? 유저들한테 좀 더 좋은 게임으로 출시할 걸 그랬나? 약간 그런 상위에 본 사람들의 뭔가 분위기를 담고 있는 코멘트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피파 23은 비가 오네요. 그죠? 기상도에서 7위 정도 순위가 하락을 했고 월드컵 업데이트 효과는 소진된 거 아닌가? 뭐 이런 코멘트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외사에서 이제 그 크래프톤에 대한 투자 의견이 나온 걸 가지고 제가 한번 알려드리려고 요약을 해왔는데 골드만삭스에서 이제 보고서가 나온 거예요. 크래프톤에 대해서. 골드만삭스에서 크래프톤 보고서가 나왔는데 셀 의견입니다. 셀은 매도 의견인 거죠. 결론적으로 결론만 딱 요약해놓은 이건 뭐 제가 꼼꼼하게 제가 하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이제 번역기 돌려가면서 이렇게 요약을 해본 건데 목표 주가가 지금 주가가 17만 원 정도 수선해서 움직이는데 목표 주가 15만 원이니까 거의 셀 의견이죠. 지금 주가보다 더 낮은 가격을 제시를 했으니까. 근데 그 내용을 몇 가지 한 3개 정도만 요약을 해보니까 일단 칼리스토 프로토콜이라는 신작 출시 이후에 주가는 연일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그 이유는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조금 더 다듬어서 낼 걸 그랬나처럼 기대에 못 미치는 약간의 초기 평가 영향이 좀 있다라는 거고 자, 이 기대작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이 크래프톤은 요 기대작이 잘 돼야지만 그렇죠. 지금 밸류에이션이 앞으로 우리가 볼 수 없는 밸류에이션이지 이것도 기대감이 있다가 잘 안 되면 또 이제 재미없는 흐름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골드만삭스에서도 2023년도에 내년도에 이 칼리스토 프로토콜처럼 기대를 할 수 있는 되게 큰 유의미한 신작이 지금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봤을 때 모멘텀 자체가 딱히 뭔가 기대할 게 없다. 그것 때문에 지금 셀 의견과 함께 목표 주가 15만 원 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영향을 받으면서 최근에 주가가 조금 흔들리는 모습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위치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전저점까지 지금 주가가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여기에서 우리 토끼가 깡총깡총 치잖아요. 토끼 뛰는 거 못 보셨죠, 대표님?
영화에서 봤어요. 아, 영화에서 보셨어요. 보통은 이렇게 지지점이 있을 때, 지지 에너지가 있을 때 주가가 좀 되는 주가는 지지력이 있을 때 토끼처럼 깡총 팍 튀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가 저는 크래프톤을 가지고 계시거나 보유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튀어주지 않고 지지부진하게 옆으로 행보를 한다? 아, 그러면 여기는 전저점인 지지력에서도 별로 그런 에너지가 튀려고 하는 에너지도 없구나. 그러면 한 단계 더 내려올 가능성도 있고, 아까 뭐 골드만삭스에서는 15만 원 목표 주가를 제시하기도 했는데, 여기 이제 전저점까지 다시 내려왔는데 거기에서 자세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 당분간은 크래프톤은 좀 뭔가 수급적으로나 달라지는 모멘텀이 뭔가 없다면 주가는 상대적으로 조금 지지부진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좀 더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관 수급 쪽, 한번 사모펀드 쪽과 기관 쪽으로 넘어가 보죠. 자, 어제 매수 강도 상위 종목들 중에서 가장 특징적인 종목이라면 월드컵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우리는 꺾였잖아. 우리나라가 16강에서 그렇죠. 탈락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기관들은 아프리카 TV에 대해서 시가총액의 0.9%를 어제 매집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사모펀드에서 0.3%로 어제 가장 많이 산 종목이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프리카 TV의 위치를 한번 보면 200일선 부근까지 올랐다가 살짝 아프리코가 아니죠? 아프리카죠. 네, 아프리카 TV. 네. 이게 요즘 게임이 재밌어서 그런가? 왜냐면 막 골이 많이 나와가지고. 네네네. 자, 지난번에 200일선 부근까지 올라갈 때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이제 고점에서 한 5에서 10% 정도 조정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조정 받으면 없으신 분들은 한번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한번 보는 것도 괜찮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올랐다가 살짝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지금 고점이 얼마냐면 장중 고점 기준으로 99,500원까지 갔다가 지금 87,800원이니까 뭐 약 10% 정도 가깝게 조정을 받았어요. 그죠? 그리고 어제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는데 이제 이벤트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언제냐면 12월 13일이라는 날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월 13일 날 그 경쟁사 트위치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그 트위치가 VOD 서비스가 중단이 됩니다. 고화질 서비스가 이제 중단이 되는 게 13일이거든요. 그러면 13일까지는 이 종목에 대한 뭔가 기대감, 그 기대감은 뭐죠? 그런 서비스 중단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 스트리머들이 결국에는 아프리카 TV로 옮겨오지 않을까라는 게 지금 기관 투자가들의 계속 그 관심사거든요. 그러면 12월 13일까지는 그 기대감이 계속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 또 하나 진짜 잘 되면 이건 아프리카 TV 입장에서 잘 되는 거죠. 트위치가 완전히 한국에서 철수하지는 않을까. 그러면 이제 경쟁사의 도태 내지 철수는 우리 입장에서는 뭐 나쁘지 않은 그렇죠. 그런 부분이니까 그런 것까지 지금 좀 전반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진짜 VOD 서비스가 중단했을 때 얼마나 옮겨와서 그게 영업이익적으로는 얼마가 영향을 줄지 사실 그건 알 수 없거든요, 지금.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시가총액이 얼마나 더 붙어야 된다까지는 계산을 우리가 해볼 수는 없고, 다만 그 기대감이 적어도 그 중단 이벤트가 있는 13일까지는 지금으로부터 한 뭐 거래 수는 한 5일 정도 남았나요? 아무튼 13일 정도까지는 그 기대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 만약에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트레이딩을 한다라면 그래도 200일선이 우하향하면서 아직은 여기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라가도 거기에서 조금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죠. 시장 자체가 아직 본업 자체가 숫자가 아주 잘 나오는 상황은 아니니까 이 200일선이 내려온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반등을 주더라도 이 정도까지 지난번에 고점인 그죠? 10만 원 정도 전후 99,000원에서 10만 원 정도까지만 목표를 방망이를 좀 짧게 잡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아프리카 TV는 그런 모멘텀으로 기관 투자가들은 상업펀드를 중심으로 여전히 좀 플레이를 하고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우리가 업데이트를 한번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이 이제 CNC 인터내셔널이라는 이제 화장품 관련주입니다. 네, 요게 이제 지난번에도 우리 이야기 드렸죠. 그 입술 쪽, 그 색조 화장품 쪽을 잘하고 있는 회사고, 요 회사는 주력으로 하고 있는 시장이 북미 쪽의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밸류에이션을 잠깐만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 어제 수급이 강하게 들어온 두 종목만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CAC 인터내셔널과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코스메카 코리아. 코스메카 코리아도 좀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조금 뭐 덜 오른 화장품 관련주. 그 다음에 이 회사도 OEM, ODM 관련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결국에 화장품을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튜브라든지 담아야 되는 용기,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다시 요 종목들까지도 지금 주가가 조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자, CNC 인터내셔널 요 캡처를 해서 화면을 조금 키워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만약에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의 분위기가 조금 더 확산이 되면, 네, 요 작은 종목들까지도 시가총액 2천억대 있는 요 종목들까지도 시장은 보게 되는데, 어제 수급은 요들 종목들 위주로 조금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고객사가 CNC 인터내셔널은 아모레퍼시픽 같은 이런 전방에 있는 고객사들이 있는데, 시장은 북미와 일본 쪽으로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특히나 지난번에 우리가 일본 관련된 이야기 할 때 다른 나라보다, 중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보다 일본 관련 쪽으로 잘하고 있는 화장품 기업들이 틈새에 움직일 수 있다라는 말씀드렸고, 그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CNC 인터내셔널 이런 기업이죠. 근데 이제 앞으로는 중국 쪽도 리오퍼닝이 되면 그쪽으로도 조금씩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을 거고, 3분기 실적 보시면 영업이익이 71억 나왔습니다. YOY 증가율을 보세요. 리오퍼닝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코로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성장이 잘 나오고 있다, 3분기도. 그러면 앞으로 더 풀리면 더 좋아지는 부분이 있겠죠. 영업이익률도 20% 정도 나오고, 그러니까 펀은 한 10배 정도는, 시장 평균 정도는 받아도 저는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덕수 부총리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실내에도 마스크를 이제는 우리가 벗자라는 이야기가 한덕수 부총리 입에서 나오니까 이게 더 공론화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내년도 1, 2월 달 정도 되면 우리가 드디어 이제 실내에서도 굳이 마스크를 착용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도 이제 립밤을 더 바르게 되고, 많은 이제 우리 또 화장, 이렇게 색조 화장 하시는 분들이 입술을 더욱더, 왜냐면 지금 마스크 끼고 있으니까 이거 그렇죠. 입술을 발랐나 안 발랐나 뭐 잘 모르잖아요, 그죠? 신경 안 쓰는데, 네. 어쨌건 이제 화장이 조금 더 신경 쓰겠죠. 물론 지금도 하고 계시지만 화장을, 앞으로 이제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게 되면 조금 더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기지 않을까. 그러면 색조 중에서도 립 제품에 더 강점이 있는 CNC 인터내셔널 이런 기업들은 뭐 국내 비중도 한 절반 정도 되거든요, 회사에서. 근데 내년도 우리 노마스크로 가면 그런 부분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정책 테마주 뭐 이렇게 봐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아무튼 CNC 인터내셔널은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쪽에 있는 종목을 보시면 이제 그 코스메카 코리아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은 시가총액이 좀 작은 종목입니다. 1,000억이 안 되죠. 네, 근데 매출액은 1,000억이 넘는데 PSR로 아직 1배가 안 돼요, 그죠? 매출액 정도도 시가총액이 안 되는 기업입니다. 이 회사도 화장품 ODM 쪽을 하는 기업인데, 실적을 보시면 영업이익 증가율이 마이너스 55%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그렇게 시장에서는 후한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하는 그런 그림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비중이 한 50%에서 한 60% 정도가 매출에서 국내 비중이 좀 꽤 높다. 그러면 노마스크 정책 수혜 관련해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고객사들의 화장품 OEM이 점점 확대가 될 경우에는 내년도에는 국내를 중심으로 턴어라운드, 지금 영업이익 증가율은 마이너스인데 내년도에는 한번 턴어라운드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 회사는 중국 비중이 10%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타격도 덜했지만 앞으로 중국이 열리게 될 경우에도 임팩트도 좀 덜 할 수 있겠죠. 근데 중국 비중이 앞으로 만약에 좀 확대가 하게 되면, 원래 이 회사가 잘하는 쪽은 미국 쪽, 미국이 한 30, 40% 정도 되거든요, 비중이. 그래서 3년 만에 이제 리오프닝이 중국 쪽이 되니까 중국 쪽에서도 살아나고 비중이 커지면 한번 덜 오른 쪽으로 한번 이 종목도 앞으로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움직일 때, 조정 좀 받을 때 한번 볼만한 쪽이 되지 않을까 싶고, 마지막으로 이제 보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용기, 튜브. 화장품을 우리가 만들면 뭐합니까? 그거를 이제 담아줘야 되는 용기가 다 있어야 되고, 튜브가 다 필요한데, 거기에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요 두 회사입니다. 펌텍 코리아와 연우라는 회사가, 요 두 회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들이 실적이 근데 너무 달라요, 두 회사가. 한번 보시면 한 회사는, 펌텍 코리아는 3분기 실적 기준으로 매출액 증가율이 11%, 영업이익 증가율이 40% 가깝게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13%가 나왔고, 그래서 3분기 실적 기준으로 연환산을 하니까 7배 정도 수준에 있어요. 근데 경쟁사, 뭐 같은 이제 피어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연우 같은 기업을 보시면
펌텍코리아가 코로나 때에도 이렇게 꾸준히 매출액과 영업이익 증가율이 나온 것에 반해서 연우는 마이너스 역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예. 근데도 연우 대비해서 시가총액은 400억 정도가 펌텍코리아가 작네요. 요거는 바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제가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시가총액이 그렇게 되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뭔가 이거는 조금 안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거든요. 코로나 시기에 매출액 증가율, 영업 증가율, 그다음 영업이익률이 꾸준하게 나오는 기업 대비해서 오히려 적자 나오는 기업의 시가총액이 400억 정도 더 높다. 요거는 뒤집혀야 되는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면서 그러면 내가 화장품 용기 관련된 종목으로 한다면 우리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후보군들은 연우보다는 펌텍코리아를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근데 주가는 보시면 일주일 전 대비해서 1개월 전 대비해서 한번 보세요. 연우가 훨씬 더 많이 올랐어요. 그죠? 그래서 참 시장에서는 왜 연우를 이렇게 적자인 기업을 트레이딩할까? 낙폭이 더 컸기 때문에 하는 걸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턴어라운드 관점에서 하는 건가? 아무튼 근데 조금 편안하게 한다면 어쨌든 화장품 수요가 늘어나면 용기에 대한 튜브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거고 조금 편안하게 할 수 있는 후보군은 펌텍코리아 쪽이 되지 않을까 정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네. 그 정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3호 쪽을 3호 쪽을 한번 보시면 빠르게 가보죠. 네, 3호 쪽도 보시면 어제 우리가 제주은행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어제 신고가 경신을 또 했더라고요. 근데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어느 쪽하고 이야기가 나눈지 뭐 네이버는 자기들은 우리는 뭐 생각 없다라고 자꾸 부인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뭔가 기대감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그렇죠. 네, 제주은행이 어제도 수급이 그 높은 위치에서도 사모펀드에서 사면서 장중에 신고가 경신을 했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애플의 XR 기기가 좀 연기된다라는 소식이 나면서 패대기 쳤죠. 완전히 기관 투자가들이 한 80만 주를 한 방에 패대기 치면서 20%나 하루에 빠지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었는데 또다시 또 뉴플렉스라든지 이런 관련주 쪽으로는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이 좀 신기하네요.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또 조정 다 받았다는 생각인가요? 네, 그렇게 좀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있고 그 다음에 상업펀드에서는 여전히 대한광통신을 이렇게 사고 있는데 저는 대한광통신에 대해서 이거 좀 없으신 분들한테는 좀 밀려 내려오면 기회가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좀처럼 이 기회가 안 오네요. 한번 볼까요? 차트 한번. 자, 있으신 분들한테는 오히려 전고점 여기 노란색 정도 부분이면 3,000원 이상에서는 전고점 저항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올라가면 살짝 비중을 좀 챙기셔도 된다라는 말씀 드렸고 없으신 분들한테는 밑으로 이렇게 200일선하고 많이 벌어져 있으니까 좀 밀려 내려오면 좀 관심을 좀 가져봐도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고점에서 지금 옆으로 약간 행보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30일 날 양봉을 크게 만들고 난 다음에 거기가 2,900원이거든요. 거기를 깨지 않고 지금 약간 행보하고 있는데 어제도 사모펀드가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다라는 건데 코로나 이후로 이 투자가 중단되면서 별로 안 좋았죠. 그 다음에 이 회사는 3, 4년 힘들었던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중국이 이 막 통신 인프라 쪽 시장이 열리니까 우후죽순처럼 막 이 광섬유, 광케이블 하는 회사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고 그들이 막 단가 경쟁을 하기 시작하니까 대한항공신은 힘들 수밖에 없었죠. 근데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막 3년 동안 다 죽어버렸죠. 그 중국의 그렇죠. 기업들이 구조조정이 다 되면서 다 죽었고 최근에는 중국 업체에 대해서 반덤핑 관세 부과 이러한 이슈들도 만들어지고 있으면서 더욱더 심해졌습니다. 그 구조조정이. 그래서 살아남은 기업들이 몇 개 안 남았고 앞으로 산업용 전선 이런 부분들은 점점 수요가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주요 이제 전력 인프라가 커지다 보니까 그다음에 5G 인프라 투자도 앞으로는 리오프닝 되면서 서서히 살아날 것이고 그러면 전선 업체를 투자해도 되고 5G 통신 장비를 투자해도 되는데 저는 뭐 대한광통신 같은 이러한 광섬유, 광케이블 쪽 하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은 대안이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에 또 앞으로 계속 봐야 된다라는 거고 전고점 돌파하면 의미 있는 흐름이 나오면 추격 매수 뭐 좀 일부 줄여놓는 것들을 추격해서 가시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여기서 가격 조정이 좀 3,000원 밑으로 떨어지면 그때 좀 편입하시는 것도 괜찮고 어쨌든 계속 한번 모니터링을 좀 해야 되는 기업이고 사모펀드는 그러한 관점으로 지금 이 종목을 사고 있다 정도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제 2차전지 관련주 쪽에서 오래간만에 수급이 조금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동안 이제 계속 매도가 나왔잖아요. LNF. 네, LNF 쪽으로 수급이 좀 들어왔고, 덕산테크피아 쪽으로도
이게 이제 뭐 엔캠과 첨보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렸죠. 본업과 자회사가 하고 있는 것을 합치면 첨보라는 기업과 엔캠이 하고 있는 기업을 이 덕산테크노피아가 같이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회사도 시가총액 3천억 전후로서 E&D, 그 다음에 또 뭐죠? E&D와 함께 캠트러스, 덕산테크노피아, 이 3인방은 언젠가는 빛을 발할 종목인데 그게 언젠가가 이제 중요한 거죠. 언젠가가 될지. 왜냐하면 나노 신소재와 그 대주전자재료도 이 2, 3천억인 때가 다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어려운 시기를 다 이겨내고 결국엔 지금 1조 정도 이상으로 다 올라왔거든요. 근데 그 세 개의 기업이 잘 되면 충분히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참 E&D라는 기업이 최근에 전고점을 한번 돌파했다가 시장 영향 때문에 지금 주춤하고 있는데, 최근에 EU에서도 IRA 관련된 법안과 비슷하게 좀 약간 그런 이제 원료에 대한 수입, 원자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막으려고, 제한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E&D는 같이 MOU를 맺은 고객사가 벨기에의 유미코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벨기에는 유럽에 있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E&D는 오히려 EU에서 그러한 법안이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오히려 좀 수혜주로서 부각이 될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유럽 쪽과 그 벨기에인 유미코어가 같이 코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EU에서 그런 법안이 확정이 되고 강화되면 이 기업은 오히려 그 관련해서 수혜주로서도 저는 분류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덕산테크노피아, E&D, 캠트러스는 계속해서 우리가 좀 공부하면서 업데이트를 좀 해야 되는 그런 기업이다 정도로 체크를 좀 해드리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살짝 그 매도 쪽, 사모펀드 매도 쪽만 한번 점검을 해보면, 뭐 최근에 좀 올라온 종목들에 대한 차익 실현이 일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봤던 뭐 호텔신라 이런 것들도 최근에 주가 좀 올라오니까 사모펀드 쪽에서는 챙기고 있고, 더 네이처 홀딩스와 같은 의류주, 그 다음에 그 CNC 인터내셔널 우리가 조금 전에 공부했던 그 종목, 그 다음에 뭐 아모레지 이런 일부 파라다이스, 그러니까 리오프닝 관련주 중에서도 사모펀드는 일부는 지금 챙기고 있는 모습도 좀 있으니까, 내가 바닥에서 좀 뭐 샀고 수익이 좀 났다 그러면 살짝 비중은, 왜냐하면 기대감은 어느 정도 일부는 반영이 돼 있으니까요. 한번 이 사모펀드의 흐름과 함께 나도 일부분은 그럼 한번 챙겨둘까, 이런 아이디어는 좀 고민하실 필요가 있는 그런 하루가 되지 않을까라는 거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아바타2가 어제 예매율 1위로 올라왔습니다. 오프닝 티켓이 열리고, 뭐 관련주들이 뭐 SM 라이프 디자인부터 해서 몇 개 있는데 그 개별 종목들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네요.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